안녕하세요. 월가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아무래도 SBB 사태 후속으로 좀 더 다뤄야겠지만 솔직히 SBB나 그 크레딧 스위스는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핌코, 블랙스톤, 브룩필드 등과 관련해서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고 연준이 만약에 피봇을 한다면 이쪽 문제 때문일 건데 일단 SBB 사태 후속 정리 얼른 해서 치우고 진짜 중요한 문제가 뭔지 다룬 후에 주식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를 요약해보면 SBB 사태가 리만 브라더스처럼 뭔가 대단한 트리거가 되어서 고구마 줄기 같은 그런 연쇄 도미노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연준의 고금리 기조에서 이렇게 약한 고리부터 순차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는 전조 증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SBB로 시작된 은행 사태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나 뉴스 기사를 열심히 검색해 보시기도 하겠죠. 그런데 뉴스나 유튜브에서 들려오는 소식보다 더 빠르게 선제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이 사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런 일이 터졌을 때 가장 중요한 시장은 레포 시장입니다. 레포는 Repurchase Agreement의 약자로 제가 1년 반 정도 전에 레포와 영레포에 대해서 자세히 다룬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당시에 이제 처갓집에서 노트북으로 찍어서 화질과 음질은 그리 좋진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사태는 레포 시장을 주시해야 하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레포 시장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쓰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석적인 것은 매주 연준에서 발표되는 H8이라는 공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상업은행들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시고요. 전체 은행의 총합들이 이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시 자료의 단점은 모든 정부 관련 공시 자료가 그렇듯이 좀 사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기엔 좀 느리고요. 은행권의 유동성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가장 무난한 지표는 FRA OIS 스프레드입니다. 여기 매크로 마이크로라는 사이트에서도 이걸 보실 수 있고요. 이 사이트에 이제 설명도 써 있긴 한데 FRA는 이제 은행 간에 돈을 빌리는 3개월 리보 금리, OIS는 오버나잇 인덱스 금리로 연중 기준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둘 간의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은행들이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진다. 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트를 보시면 금융위기 때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죠? 그 뒤로도 크고 작은 사태 때 살짝씩 올랐고 가장 최근에는 코비드 사태 때 이렇게 솟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 때도 여지없이 이제 오른 상태죠. 지금 이게 얼마나 빠르게 이제 진정되는지를 지켜보면 지금 사태의 추이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에게 접근성 있는 데이터 중에서는 아마 이게 그래도 가장 무난한 간접 지표가 아닐까 싶고요. 그 외에도 이제 디스카운트 윈도우라는 게 있고 공시로 볼 수 있는데 디스카운트 윈도우는 연준이 이제 은행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재할인 창구라는 것인데 담보를 맡기면 이자만큼 할인해서 주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윈도우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처음 연준이 이거를 은행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출시를 했을 때는 누가 빌렸는지 투명하게 공시가 되었기 때문에 은행들이 이걸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은행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동네방네 알려주는 부정적인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로 갈 때까지 간 은행들만 사용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런 낙인 효과 때문에 이번에 SBB 사태 때문에 새로 만든 그런 비슷한 BTFP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은행의 목록을 2년 후에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낙인 효과를 감소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BTFP 프로그램 관련해서 얼마나 대출이 나오는가 그런 것도 연준의 H4.1 공시 자료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 H4.1 이 공시 자료 같은 경우에 디스카운트 윈도우, BTFP, FDIC 등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보시면 되는데 솔직히 귀찮으시면 그냥 매주 업데이트되는 연준의 대차 대조표 그래프 이걸 보셔도 됩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연준이 금융위기 때 이제 요 이후로 계속 양적 완화하면서 그런 대차 대조표를 키워갔고 또 좀 긴축하려다가 코로나 터져서 이제 급상승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상세히 좀 보시면은 작년 초 정도부터 서서히 이제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매달 국채와 MBS 포지션을 감축해 왔죠. 그런데 지금 이제 SBB 사태로 일주일 동안 3천억 달러를 뿌렸어요. 이제까지 이제 양적 긴축을 해왔던 거에 4개월치를 일주일 만에 되돌렸습니다. 근데 얼마나 더 되돌려야 할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SBB 사태로 인해서 정부와 연준은 이미 돈을 풀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 양적 완화가 시작되었으니까 우리 모두 환호성을 지르면서 주식을 사러 가야 될까요?
저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기다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2008년도 금융위기와 2020년도 코비드 사태 때 연준이 무지막지한 유동성을 퍼부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제로 경제가 디플레이 영역에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유동성을 퍼붓는 것은 2% 인플레라는 목표와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인플레는 5%에서 6%대에 머물고 있는 형국이고 정부와 연준이 이미 이런 식으로 돈을 풀기 시작했기 때문에 2%대로 가기까지는 더 요원할 겁니다. 지금 온 미디어가 연준이 정책 실수를 했다. 이만큼 금리 올리는 게 이 사단을 나게 했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 시황에서 설명드렸듯이 연준은 인플레와 디플레에 대해서 두 가지 강렬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70년대 인플레 당시에 금리 인상폭이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후행하면서 계속 고생을 하다가 80년대에 볼커가 등장해서 엄청난 폭으로 때리면서 잡았죠. 반대로 80년대에는 계속해서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었고 금리 인하가 그걸 후행하면서 90년대 일본이 가장 먼저 디플레이 늪에 빠집니다. 그 90년대 일본을 연구한 버냉키가 08년도 미국 경제가 디플레이 늪에 빠지기 시작하자 어마어마한 규모의 유례 없는 양적 완화를 단행합니다. 그걸 통해서 미국 경제를 살려내죠. 이렇게 인플레와 디플레이 강렬한 과거 기억 속에서 연준이 배운 점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도 시장이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고금리로 때려잡아야 하고 디플레를 잡기 위해서도 시장이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SVB나 크레딧 스위스 사태가 디플레 우려를 촉발시키지 않는 이상 정부와 연준이 그 사태를 진화하기 위해서 돈을 조금 푼다고 해서 엄청난 강세가 올지는 의문입니다. 디플레가 오지 않는다면 연준은 고금리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면서 SVB같이 터져나오는 상처들에 대해서 국소적으로 유동성을 뿌려서 치료하는 방향으로 가고 계속해서 포커스를 인플레에 두겠죠. 반대로 말하면 디플레 시그널이 확인되기 시작하면 주식을 매수할 타이밍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디플레 시그널은 어디서 올 것인가? 수요를 대폭 죽여버리는 커다란 사태가 무엇일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SVB 사태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사건은 아니지만 금리 인상에 따라서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터지기 시작하는 그런 전조 증상이라 말씀드렸는데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은행 말고도 취약한 영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은행들이 취약한 이유는 장단기 금리 역전 때문입니다. 단기 예금을 받아서 장기 대출을 해줘야 하는데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니까 많이 힘들어지는 거죠.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자금을 대출해 주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회사들은 자금을 빌려서 부동산을 조달하고 그 부동산을 임대해서 수익을 벌게 되죠. 그런데 부동산을 임대해 줄 때는 장기로 하고 또 고정적인 렌트를 받습니다. 반면에 그 부동산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은 단기 대출로 또 변동금리로 일반적으로 빌립니다. 그 이유는 일단 변동금리가 더 싸고 또 부동산 매매하거나 엑시트할 때 용이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단기 금리는 올라가니까 자금 조달 부담은 급증하는 반면 받고 있는 렌트는 장기 계약의 고정적인 렌트죠. 당연히 재무 구조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 미디어에서는 잘 다루지 않고 있는데 몇 주 전에 블랙스톤이 7천억짜리 CMBS 모기지채를 부도냈습니다. 블랙스톤이 부도낸 건 돈이 없어라기보다는 전략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런 이자율 이런 거를 재협상하는 거는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그런 스테이크홀더들과 그런 협상을 해야 되고 또 행정적인 부분들이 얽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부도 내고 협상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 때고 그리고 지금 이 부도는 핀란드 쪽인데 부동산 쪽 펀드 환매를 4개월째 맡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도 슬슬 상업용 부동산 시장 균열 조짐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핌코라는 회사는 픽스드 인컴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사죠. 운용 자금이 블랙스톤의 2배 이상 수천조에 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핌코도 몇 주 전에 2조짜리 모기지 채권에서 디폴트했어요. 그 다음 지난달에는 브룩필드, 마찬가지로 거의 1000조를 운용하는 부동산 쪽의 대형 플레이어입니다. 이 브룩필드도 두 가지 부동산에서 총 1조 정도 디폴트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부터 시작이겠죠? 이쪽 시장은 안 그래도 코비드 사태 때 그런 이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고전하고 있었어요. 뉴욕이나 샌프란 같은 경우에 사용률이 팬데믹 이전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고 미국 전체를 보면 공실률이 17%까지 올라왔는데 다시 그걸 전대해주는 물량까지 합하면은 2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올해 거의 120조 가까운 비은행권 채무가 만기고요. 내년엔 75조 정도가 만기 예정입니다. 재밌는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은행권의 위기가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와 아예 관련이 없는 건 아닙니다. 리만 사태처럼 연쇄 도미노는 아니더라도 은행권의 위기는 곧 상업용 부동산의 유동성 증발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미 이번에 파산한 그런 시그니처 은행 같은 경우에는
CRE 포트폴리오가 꽤 큽니다. 상업용 부동산 쪽. 그래서 연준이 은행 몇 개는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부동산 시장에서 위기가 시작되면 이번에도 그냥 돈 좀 풀고 대출 창구 열어줘서 살릴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때는 양적 완화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식 사야겠네? 거기에 대해서 물론 본인의 선택이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연준의 의중을 이번 주 수요일에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CMBS 그런 쪽의 시장만 바라보면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맞을 텐데 아마 이번 주 수요일에 금리를 인하는커녕 동결하거나 인상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패드워치를 보면 시장 참여자들은 동결 가능성을 27.7%, 0.25% 인상 가능성을 72.3%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연준이 CMBS 시장의 이런 상황을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모든 걸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유동성을 푸는 것의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는 당연히 인플레를 부채질하는 거겠죠. 금융위기 이후 시기에는 글로벌하게 디플레 요인이 강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따라서 연준은 인플레의 불씨를 완전히 제압하고 나서 양적 완화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인플레 외에도 미묘한 부작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빈부격차죠.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를 하면서 자산 가격이 폭등했고 당연하게도 자산을 많이 보유한 쪽은 부자들이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극심해졌습니다. 2018년 정도부터는 1%의 자산가들의 부가 99%를 넘어섰죠. 이 빈부격차는 단순히 사회적인 문제를 떠나서 경제 성장에도 굉장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텐데 코비드 때부터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빈부격차 이야기를 했던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양적 완화를 재개하면 또다시 자산 시장에 버블이 생겨나면서 빈부격차는 더 심해질 겁니다. 또 생각해 볼 점 한 가지는 팬데믹 이후 엄청난 은퇴와 함께 고용 참여율이 떨어진 이면에는 자산 시장의 버블로 인한 부의 효과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죠?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니까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자산 시장이 조금 더 꺼지기 전에는 연준이 섣불리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뱅크나 CMBS, 그 다음 부동산 시장 등에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커지고 이로 인해서 주식 시장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조금씩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뷰고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금리 동결하고 유동성 펌핑하면서 시장이 순식간에 오를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후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맞췄네 틀렸네 하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을 확률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미래는 어느 하나의 확정된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변수들과 불확실성 속에서 확률 분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확률이 높은 쪽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고 선택을 할 기회는 오늘,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평생 동안 많습니다. 그 속에서 지속적으로 확률적 우위가 있는 선택을 해 나가는 게 투자자로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좋은 매수 타이밍은 저가 매수 타이밍이 아닙니다. 리스크 대비 수익이 높은 타이밍입니다. FOMC 전에 지금 크게 하락할 위험과 불확실성이 매우 큰 시점에서 매수해서 크게 버는 것, 혹은 FOMC 후에 불확실성이 많이 걷어지고 이만큼 올라와서 이 위에서 매수해서 조금 덜 버는 것, 둘 중에 생각해보면 저는 후자, 이 위에서 차라리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합리적이고 훌륭한 투자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위에서 매수할 때 그런 불확실성이 확실하게 걷어내졌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리스크 대비, 그렇게 불확실성 대비 잠재 수익이 높은 기회가 제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투자 안 하면 그만입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 CMBS 사태도 저변에 깔려 있고 연준이 유동성을 얼마나 풀지 그런 힌트도 없는데 S&P가 4,000 레벨에서 쭉 위로 달린다고 하면은 올 한 해 동안 투자 안 하고 예금 이자만 받고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 시점에서 판단했을 때 위험한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박하듯이 투자해서 이긴다 한들 그것은 트레이더로서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황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정보나 근거에 대해서는 곧이곧대로 믿고 따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많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다만 이 두 가지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미래는 단정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확률 분포로 이렇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부단한 사고와 그런 분석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확률이 높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수익보다도 손실이 훨씬 더 뼈아프고 재테크 면에서 나를 2보, 3보
후퇴하게 한다는 점. 이 불확실성의 시기에 내 자산을 잘 지키기만 해도 남들보다 훨씬 더 앞서서 다음 사이클을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SBB 사태에 이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다뤄봤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 만약에 마음이 조급하시다면 그런 조급한 마음을 달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부하고 책을 읽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뉴스 기사를 보다가 요즘 청년분들의 평균 빚이 8,400만 원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이 신용대출이 있으시다면 연 10%에 육박하는 그런 대출이 있으시다면은 반드시 투자가 아니고 그 대출을 갚는데 모든 돈을 써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요즘 청년분들 중에서는 9에서 11% 신용대출 끼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고 혹은 주식을 신용미수금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 신용미수도 금리를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거의 10% 됐을 거예요. 10% 이자의 신용대출을 가진 사람이 그 대출을 갚는데 돈을 쓰는 것은 무위험으로 10% 이자를 주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효과입니다. 이 세상 선진국의 수백 가지 금융상품을 통틀어도 무위험으로 10% 이자를 주는 상품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이든 조지 소로스든 세상의 그 어떤 투자 거장도 무위험으로 10% 수익률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최고의 투자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분이라면 더더욱 기존 빚을 갚는 데 주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갚을 수 없는 수준이라면 반드시 회생 절차를 밟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본인의 빚을 갚는 시간이 계산을 해보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걸 바라보면 마음이 조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브레튼 우즈 체제도 끝났고 신용화폐 시대가 온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도 개인 자산에 대해서 단순히 현금 저축 플러스 금융 자산을 떠나서 나의 신용성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그런 신용성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제 손에 저축이 1억밖에 없더라도 직장이 예를 들어서 좋아서 3억까지 저금리로 빌릴 수 있다면 나의 잠재적인 그런 가용부는 4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를 잘못 해석해서 빚을 지는 걸 합리화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본인 신용의 잠재 가치를 인지하시고 1억의 빚을 없애는 것과 1억을 모으는 것을 동일시 하시라는 것입니다. 30대, 40대, 50대가 되어서 빚이 적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타인에 비해서 모래주머니 없이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둘째, 정기적으로 빚을 갚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절제의 우위를 쌓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고 젊은 날에 절제의 우위를 쌓는 사람은 반세기 동안 그로 인한 효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대출금 갚기가 힘이 들고 답이 안 보이고 답답해서 그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는 것으로 한탕 해보려는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그 생각을 반드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확하게 미국 80년대 S&L 은행들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머니마켓 펀드들과의 경쟁에서 밀려서 고금리 마케팅으로 예금을 모으고 그런 고금리 예금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더 리스키한 투자를 해야만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S&L 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 정크본드에까지 손을 뻗치게 되었고 그 결말은 너무나도 비참했죠. 10% 금리 빚을 갚는 게 요원해 보여서 수중의 돈으로 20%, 30% 수익을 내서 어떻게든 메워보려는 마음은 반드시 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10% 금리의 빚을 갚는 것은 무위험으로 10% 이자를 주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하고 제가 단언컨대 이 세상에 그보다 좋은 상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SBB 사태 살짝 마무리를 하고 상업용 부동산 다루고 또 신용대출이 있으면 반드시 갚으시라. 그게 최고의 투자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다룰 게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요. 다음 주에 또 알찬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